그리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저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화를 잔뜩 담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보증금 논쟁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개인과 함께 얘기하자고 하니까 본인은 중개인이랑 얘기를 안 할 것이라면서 너 장애인이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주의! 이번 영상은 보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바퀴벌레를 비롯한 다른 생명체가 등장하니까 유의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보증금 미루기를 비롯한 집주인의 8가지 괴롭힘 방법과 나름의 대처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친구들 사이에서 비슷한 사례가 제법 많아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들은 이제 모두 해결되었고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저의 문제였습니다. 빠르게 이직을 준비하면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하다 보니까 집 알아보는 걸 추천받은 중개사 한 분에게 일임을 했고 내려와서 입주날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니야 이 사람아. 집주인은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계약서에 마음대로 조항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전체에서 어느 배관이라도 막히면 무조건 제가 4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럴 사람들이 없고 이제 막히면 무조건 신규 세입자의 탓이니까 조항에 넣어야겠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은 넣으면 계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사분께서도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이 손수 화장실 배관을 막지 않는 꿀팁도 알려주었는데요. 용변을 보고 휴지를 쓰면 안 되고 샤워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글씨의 경고문들입니다. 원룸촌에 있는 자취방에 처음 가보니 건물 전체에 붉은 글씨로 적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죄다 세입자를 대상으로 경고하거나 CCTV로 지켜보고 있거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까지도 무슨 10계명처럼 금지사항을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사는 공간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집이 불편하고 별로 집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중개사님께 전화해서 다른 방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하고 집주인이 또 나쁜 분은 아니니까 잘 지내보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하지 못한 설비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 환풍기가 아예 없었고 수건장도 다 철거되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이전 세입자가 환기를 안 시키고 환풍기만 틀어서 환풍기를 아예 제거해버렸고 수건장에도 자꾸 무거운 것을 넣어두어서 아예 제거해버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일러도 잘 안 되고 보온도 정말 안 되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집이 막 9도 이렇고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21도를 간신히 넘기는데 가스비는 한 달에 9만원, 10만원씩 나왔습니다. 보일러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한번 봐달라고 해도 보일러는 원래 그렇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비 요구입니다. 청소비야 정당한 액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집에 처음 입주하고 좀 찝찝해서 청소를 해보니까 이거를 청소를 했다고 청소비를 청소가 정말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퇴근하고 조금씩 청소를 하는데 총 2주가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소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다소 좀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싱크대 아래 받침이 떨어져 있고 안에 더러운 건 물론인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애가 있어서 없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일말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쟤를 어떡하면 좋아. 아저씨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오씨 이렇게 올라왔구만. 제가 방생하려고 약속은 하는데 꼭 방생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문자입니다. 새벽 7시에 전화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 문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비 오니까 창문 닫아라, 베란다에 불 켜놓지 말아라 와 같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답장하고 끝내긴 했는데 별로더라고요. 또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좀 별로였어요. 여섯 번째로는 심지어
집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부터 집에 찾아와서 누구랑 같이 지내는 게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선 두 가지 포인트에서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우선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여기가 거실이 딸린 미니 투룸이고 다른 집에서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제가 두 명이서 지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지? 두 번째로는 그 얘기를 하려고 주말 아침부터 문까지 이렇게 쾅쾅 두들겨가면서 위협적으로 찾아올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보증금 이슈입니다. 보증금 이슈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빨리 가고 싶으면서도 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맞닥뜨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애초에 집도 깔끔하게 쓰려고 했으나 괜한 트집 잡히기 싫어서 이사 나갈 때는 더 깔끔하게 치우고 방 체크를 했는데 방 체크를 무슨 40분 가까이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살던 집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또 짐 다 빼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내려와서 보라고 했는데 집을 거의 한 40분 동안 보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나 계속 보는 듯한 느낌? 결국은 깨끗하게 사용해서 그 다음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 돌아오니까 문자로 방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보증금을 깎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요구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 몇 시에 자기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전화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아니 입금 안...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그 뒤로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인이랑 통화하고 지자체에도 전화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제가 세입자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저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화를 잔뜩 담은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찾아가 내용 증빙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금이 됐더라고요. 논의됐던 금액에서 조금 더 비용이 깎였지만 큰 폭으로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보증금 반환받는 그 주간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역대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한데 보증금 논쟁에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개인과 함께 얘기하자고 하니까 본인은 중개인이랑 얘기를 안 할 것이라면서 너 장애인이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고된 첫 번째 자취 생활을 마치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되도록 모든 소통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소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용 증명할 때 도움이 되려면 텍스트 기반의 근거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등기부 등본을 찾아봤습니다. 새로운 중개사분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줘서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사 온 집은 너무 좋았지만 조금이라도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과 영상으로 모두 촬영해서 하나의 폴더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취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어본 적이 있거나 겪어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사례를 남겨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오늘은 재밌진 않았죠? 하여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